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신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짚어보는 스트리밍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정말 너무 엄청난 그런 뉴스들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찍는 거는 또 월요일인데 오늘도 주말에 공매도 한시 금지가 발표가 되면서 장이 열리자마자 시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중간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보통 사이드카는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는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올랐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전반적으로 그 기업들 중에서 공매도 비중이 많았던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주식 관련해서 오늘 이런저런 질문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은 주식과 부동산을 좀 확실히 좀 편가르게 하려는 그런 행보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 얘기도 오늘 조금 다뤘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한 주간 주간 뉴스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상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최상욱의 아파트 가치 가격 연구소 여기에 올라와 있는 주간 뉴스와 그 주간 뉴스를 정리하면서 제가 적었던 그 코멘트들을 좀 다시 읽으면서 저희 생각들을 한 번 더 정돈해서 전달해 드리는 기본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 한번 가볼게요. 제목은 지난 한 주 가장 화두가 됐던 거는 메가서울 그리고 27조 신생아 대출이 되잖아요. 기사를 쭉 둘러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상 관련 얘기입니다. 이 금리 저희 채부심 채널에서 금리를 정말 자주 다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11월 연준 FOMC에서는 또 그 금리와 관련해서 중립금리가 올라가네 만에 하나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는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는 FOMC를 라이브로 지켜보진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에 일어나서 FOMC 영상들을 조금 봤는데 질의응답을 쭉 듣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질의응답 한참 할 때까지는 별 뭐가 없었고 파월이 굉장히 매파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한번 바뀐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11월에 연준이 그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죠. 동결을 했습니다. 5.25에서 5.5% 그 밴드로 동결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3.5% 기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간에 2%포인트 격차가 있다. 이런 기사들을 언론이 좋아합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기준금리 차이로 인해서 그 외화 자금이 무조건 나가는 건 아닌데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압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걸 바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국이 5.5를 준다고 하고 한국이 3.5를 준다고 하면은 한국보다는 미국에 가는 게 더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한국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 같고요. 미국인들은 한국 기준금리가 몇 %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은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보통 잘 모르세요. 실제 미국인들 만나보면은 아시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국 기준금리 잘 모릅니다. 그냥 연준 기준금리만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세요. 우리나라만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준에서는 금리 동결을 했고요. 그리고 Q&A 때 중요했는데 그 파월이 시장금리가 올라가서 그 달러나 주식 같은 자산들이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을 금융 여건이 좀 광범위하게 긴축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10월 달에 이렇기 때문에요. 특히 미국 10년물 장기금리가 연초만 하더라도 3.3이었는데 그게 5%를 때려버렸기 때문에 1년 동안 170pp가 올라간 그런 효과가 있었고 장기물 상승이 완전 가파르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에서 5로 이렇게 한 번에 쭉 가버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안 올려도 장기물 채권금리가 올라가니까 그게 금융 여건이 긴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올라간다면 굳이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그 환호를 했냐면은 Q&A 하다가 이런 말이 있었죠. 모든 회의가 라이브냐 하니까 우리 모든 회의가 라이브다. 그리고 점도표는 3개월이 지나면 의미가 희석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 점도표가 연준이 정말 점도표대로 할 거라는 생각들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회의가 라이브고 점도표는 3개월 정도 지나면 의미가 이제 희석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과거에 발표했던 연준 점도표를 굳이 우리가 믿으면서 쫄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럼 연준이 모든 회의가 라이브라고 했으니까 경기가 나빠지면은 금리를 낮추겠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시장은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은 경제랑 자산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둘을 구분하지 않고 바라보시면은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경제는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자산은 정말 누가 뭐라 하더라도 금리와 유동성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둘은 완전 다른 시장이에요. 경제는 그냥 1년 단위로 경제 활동을 결산하는 그런 플로우 마켓이라고 하는 거고, 자산 시장은 그동안 누적됐던 자산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는 스탁형 마켓이 되는 건데요. 이 자산 가격 결정 요인과 경제의 그 결정 요인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경제 활동이 위축되거나 경제가 침체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금리를 통해서 금리 조정 활동이라는 그런 통화 정책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줬었던 거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자산 가격만 올려달라는 거거든요. 경제는 난 잘 모르겠고, 이게 그 소위 월가를 포함한 제도권 금융의 전반적인 스탠스가 되겠습니다. 경제 활동이 위축되건 뭘 하건 금리가 내려서 자산 가격 올라가라, 이게 그냥 정말 대놓고 말하는 그 월가 엘리트들의 그냥 발언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경제가 위축된다, 실업수당 청구가 올라가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파산이 많아지고 이런 활동이 생겨서 금리가 내려가면 나는 좋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미국이란 나라가 잘 아시겠지만 상위 1% 자산 집중도가 전 세계 최고인 나라인데, 그들이 이제 주 언론과 메이저를 장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반영이 되면서 이제 실제 뭐 이쪽 시간이 안 좋든 어쩌든 물가가 뭐 어쩌든 저쩌든 이제 온통 금리 얘기야 자산 시장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Q&A를 지켜보면서도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Q&A가 이런 거였어요. 파월 의장님 뭐 12월에는 금리 인상합니까? 아니면 금리 인하할 수 있습니까? 언제 인하합니까? 온통 질문이 금리 올리냐 내리냐 이 질문만 하는 거고, 그냥 경제적인 지표나 다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질문이 없었고 비중도 낮았습니다. 이들 머릿속에는 이제 금리만 무조건 낮춰주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미국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한국 부동산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미국 주식으로 재테크를 하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 시장이 단기금리 예민한 시장이면서 동시에 GDP 대비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투자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부동산을 투자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금리 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한국 부동산 투자로 바라볼 때 금리 인하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금리가 내려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산 시장이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경제가 좋아져서 자산 시장이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경제가 죽든 말든 금리가 내려가서 자산 시장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게 bad is good인데, bad is good, 나쁜 게 좋다, 이런 거고요. 경제가 나쁜 게 자산은 좋다, 이게 생략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해버린 거죠, 파월이 그런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산 시장이 이제 랠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2월 12일, 13일에 12월 연준 FOMC가 있는데, 그때까지 발표되는 여러 지표들이 또 있습니다. 뭐 CPI부터 시작해서 고용, PPI 등등 많은 지표들, 기대 인플레,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될 텐데, 그런 지표들의 해석이 나쁘면 나쁠수록 시장은 되게 환호를 뭐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은요, 그 미국 10년물 금리가 내려갔던 거는, 이건 드러큰 밀러가 말한 것처럼 그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QE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10년물 채권을 연준이 계속 사주니까 매수가 되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금리가 내려간 거고요. 지금 10년물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그 QE의 반대말인 QT를 하고 있잖아요. QT를 하고 있으니까, QT도 이번에 파월도 얘기했죠. 우리 3.3조 달러를 갖고 있는데 이거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 QT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연준이 그냥 계속 팔겠다는 거니까, 과거에는 연준이 매수 주체였는데 이젠 연준 같은 매수 주체가 없고 연준이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버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QE를 할 때는 금리가 제로화로 갔는데 QT를 하니까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다른 쿠션치고 사줄 만한 주체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일본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요즘 그렇게 열심히 미국채를 사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거여가지고, 큰 방향성에서 보면은 2010년부터 있었던 QE의 리버스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래서 QT를 뭐 세게 하건 뭘 하건 어떻게 하건, 지금처럼 만약에 10년물 금리가 살짝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는데 어쨌든 연준은 계속 QT를 할 거고, 이 과정이라면은
그 QT가 어느 정도 끝나거나 아니면 연준이 계획한 그런 순간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높은 레벨의 금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급격히 낮아져서 뭐 4.5까지 내려왔고요. 우리나라 10년물 금리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 10년물 금리도 막 4.3까지 갔다가 지금 4% 초반까지 확 밀려서 내려왔습니다. 한국 10년물 금리가 미국 10년물 금리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를 최근 들어서 나타난 현상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미국 10년 금리가 한국 채권 금리가 결국 한국 대출 상품 금리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그 프레임이 짜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을 볼 때도 결국 금리를 봐야 되는데 미국 10년물 금리부터 봐야 되는 이런 과정이 형성이 된 거죠. 어쨌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자산시장에 완화적인 분위기가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뉴스를 보시면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지금 주담대 금리랑 신용대출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한국도 3.3까지 갔다가 이제 4.3 갔다가 4로 내려왔는데 그러면은 막 4.3으로 가는 과정에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건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은 조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좀 빠져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로 대출 상품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바닥이 올라가고 있어요. 바닥이. 그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4.27에서 4.57로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으로요. 혼합형 금리는 3.9에서 4.3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신용금리도 4.5에서 4.6으로 바닥이 올라갔습니다. 상단도 올라갔죠. 바닥도 올라가고 상단도 올라갔는데 바닥 금리가 올라가는 폭이 좀 더 커가지고 이게 뭐라 그럴까 시장에 조금 압박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저금리를 받으시는 분이 많진 않고 이 중간 어디선가에 받겠지만 그래서 신규 주택 취급하시는 분들은 최저금리를 받아왔거든요. 이분들의 그 금리 부담이 약간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의 그 적용 금리라는 거는 그 조달 금리에다가 우대 금리를 이제 소위 뭐 더하고 빼고 해주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왜 상품 금리가 올라가냐면은 지금 우대 금리를 빼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우대 금리를 빼는 거는 부동산 대출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김을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우대를 줬던 부분들을 지금 슬금슬금 이제 힘을 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은행들 입장에서도 올해 2분기, 3분기 대비 조달금리가 지금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조달금리도 조금 올라갔는데 우대금리도 빼라고 하니까 상품금리는 확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품금리가 조금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은행이 지금 조금 쫄아 있는 거는 대통령실에서 그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런 말을 했죠.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은 97년 외환위기에 몇십 배 위력이 있다. 이런 발언을 그냥 빵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금리 알아서 뭐 뭔 말인지 알지? 가계부채 위기 발생 안 하긴 뭔 말인지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유 그러면 뭐 우대금리 빼야지 어쩔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빼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에 심지어 스트레스 DSR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스트레스 DSR을 바로 연내 시행을 할 생각인데요. 이거는 그냥 거의 단기간에 그 주담대 금리를 100bp 올려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좀 내려가는 추세에 있었고 저희가 22년이랑 비교를 하면은 22년은 뭐 5.5%의 주담대 금리, 6%의 신용대출 금리가 일반적인 금리고 그거보다 더 높았었는데 지금은 4%대 금리니까 100bp 이상 낮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4.5, 4.6으로 올라가니까 슬금슬금 높이고 있는 건데 연내에 만약에 스트레스 DSR 적용해가지고 쫙 해버리게 되면은요 그냥 변동금리부 대출에 대해서는 그냥 100bp 이상 인상 효과가 바로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매우 위축시키는 뭐 22년 수준으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네프콘에 글을 또 따로 썼어요. 그 컬럼을 썼는데 50번째 컬럼을 썼습니다. 이 컬럼만 이렇게 읽으셔도 사실은 뭐 시장 전체를 따라오시는데 문제는 없었을 건데 컬럼 썼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상 작업을 해가지고 제 채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뭐 갈치자 금리정책 행보인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가계부채를 뭐 잡아라. 그 가계부채 위기가 터지면은 외환 위기의 수십 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즘엔 또 은행들을 상대로 은행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죠. 국무회의 소상공인이랑 자영업자가 대출 원리금을 갚느라 은행에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이제 센 발언입니다. 그럼 은행들이 뭐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은행에 종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은행이 우리 주인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참 나쁜 은행이다 이렇게 이제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 나쁜 은행이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선 더 이상 소상공인에게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필요시 경영진 면담으로
금감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 복현의 형님이 필요시 경영진 면담으로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면담해야죠. 그러니까는 갑자기 은행들이 상생금융 정책들을 자발적으로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생금융 정책들을 막 이렇게 내가지고 지금은 상생금융 러쉬를 하고 있어요. 면담하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아니 가계대출 억제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상생금융 한다고 또 대출 열심히 해주니까 약간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정부는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는 매우 제약적인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대출이라든 거는 부동산 금융이 아니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는 진짜 소상공인이냐 가짜 소상공인이냐,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가짜 소상공인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시기가 너무 위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두 달 상관으로 소상공인들이 막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나다 보니까 그거 구분할 시간이 어딨냐, 일단 무조건 지원하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판별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짜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구분이 좀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맞고 진짜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긴축적으로 가져가지 말아라, 이런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요식업 하시는 분이 많은데 요식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십니다. 부동산 박사과정 같이 들으시는 분 중에는 그분의 가족분이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운영을 하시는데 스크린골프 연습장에 손님이 7월부터 반토막이 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뭘 미스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길래 제가 해드린 얘기는 올해 7월부터 다시 시장금리가 조금 반등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대출 상품 금리가 약간 오르고 그래 여러 가지로 보면은 7월부터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 미래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식업 하시는 분들도 요새 배달이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 지인 중에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배달이 지금 소비를 줄이고 있고 가게 돈이 조금 말라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백화점 부지점장 하시는 분은 백화점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백화점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거가 이제 이런 거 때문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날씨가 좀 따뜻해졌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이번 겨울이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이어서 옷이 덜 팔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겨울이 따뜻해도 돈이 넘쳤을 때는 옷 사러 가거든요. 결국 돈은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수요가 위축이 되니까 옷을 사러 가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줄었다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실히 여러 가지 정황상 데이터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상공인이 느끼고 체감하는 그런 경제랑 진짜 자산시장에 있는 사람이 체감하는 그런 경제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올해 우리나라는 하반기부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서 이쪽에서 확실히 엄청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정말 그냥 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런 멘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만 조금 제약적이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지난 한 주 그냥 완전 어마어마하게 시장을 달궜던 메가서울, 김포의 서울 편입이었는데요. 이 이슈는 저희가 어쨌든 작년에 특별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처리를 했고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김포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도 지역들이 뭐 서울에 편입되기 위해서 서울 편입 추진위원회를 지자체 레벨에서 결성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전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럴 거면 다 서울 내라, 약간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너무 너무나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소위 서울의 절대 권력화를 추구하려는 그런 경향이 좀 커진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거 이슈 관련해 가지고는 할 말이 산더미인데, 서울 편입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웃겼던 거는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지방 행사 때 지자체 4+3 초광역권 구상 관련해 가지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31일 날에 김포시 서울 편입이다 뭐다 이러면서 대서울 구상 얘기하더니 그 다음날 가가지고 지방 발전안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진짜 저는 뭐 무슨 생각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지방을 키우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대서울을 하겠다는 건지, 대서울 하는 거랑 지방서울 하는 거랑 서로 충돌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되게 할 법한데 지금은 뭐 그런 얘기들도 전체적으로 없고 그냥 약간 분위기가 붕 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중에 그래도 읽을 만한 자료를 내는 거는 한국은행인데, 한은에서 11월 2일 날이죠. 지방 관련한 포럼을 열었었는데 그때 여러 발표 자료들이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그 발표 자료들에서 조금 재밌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 현재의 저출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일자리 관련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했고요. 일자리와 문화 서비스. 그러니까 서울에는 문화 서비스 공간이 많이 있는데 문화교육 시설의 면적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나 이게 지방으로 가거나 아니면 경기도 일반 시로 갔을 때는 문화 서비스 교육 시설물의 면적 비중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세에서 34세 청년층 인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도 있지만 문화시설, 그리고 인구당 의사수, 의료 서비스 관련해서도 굉장한 이주를 촉진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요 표에 있는 내용들이 이게 전입지랑 전출지가 있는데요. 임금적인 요인으로 전입 전출을 하느냐, 뭐 고용률과 성장률이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문화 서비스 부분에서 되게 높은 값이 나와요. 2015년 이후에 보시면은 문화 서비스 때문에 옮긴다는 뭐라 그럴까, 이게 이제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게 상관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0.8에 육박하니까요. 의료 서비스도 높아졌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제조업 비중 있잖아요. 전입지의 제조업 비중, 이게 어떻게 보면 제조업 일자리인데 이건 항상 높았어요. 물론 이게 살짝 내려온 거긴 하지만은 이게 그래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값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왜 이동을 하는지 등등에 대해 가지고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으로 청년층이 대규모로 이주를 하면서 합계 출산율이 내려간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 유출 지역 청년층의 순 유출이 2015년부터 크게 올라갔는데 이때부터 뭐가 있었냐면은 15년부터 수도권으로 대거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출산율이 내려간 정확한 역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 출산율 높이고 싶으면은 수도권 기능이 분산돼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나 명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서울을 더 크고 뭐 높고 뾰족하고 소위 이런 도시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제 도시화를 설명하는 그런 소위 경제학 베이스의 이런 도시적인 접근 방식들이 한국에는 대세화가 되고 있는데 다른 방향의 접근성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역상관이 칼같이 나오는데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도 이거 관련해서 내년에는 출산 특례가 또 화두다 보니까 출산율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저 스스로도 좀 취합을 해보고 있는데 합계 출산율이 높은 도시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었고요. 너무 명징하게 데이터로 딱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뭐 그런 거를 공개할 수 있으면 제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분석왕 통해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도권 신규 택지 얘기, 예, 신규 택지 얘기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를 조기에 조성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조만간, 그러니까 신규 택지가 좀 나오지 않겠냐 하는 데가 있는데 예상 지역이 여기 보시면은 김포, 역시 김포야. 일단 보시면 이게 김포 한강 신도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김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김포 한강 신도시 요렇게 요 긴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 가운데가 하얀색으로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채부심 현장 답사 영상을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희 김포 한강시 영상을 갔다 왔었죠. 작년 말 올해 초에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보러 갔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먼저 1호 신도시로 발표한 게 김포 한강 2 신도시, 여기 가운데 하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거를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GTX D노선도 김포 출발인데 한강 신도시 중심부에서 D노선이 출발되거든요. 그러니까 김포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게 지금 정부죠. 근데 만약에 고촌읍 일대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이 정도면 이건 분당보다 분당만큼 넓거든요. 보시면은 고양시, 일산, 동구, 서구보다 넓은 면적인데 실제 이럴지 모르겠는데 만약 진짜 이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와우, 이거 진짜 엄청난 면적입니다. 저는 근데 과거에 김포 주변을 있잖아요. 이게 굳이 막 삼성역까지 갈 필요가 없이 김포공항을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김포공항 주변에 있는 필지 면적이 저희 강남 전체 면적이랑 똑같거든요. 요 강남구 요 전체 면적이랑 똑같아요. 김포공항 포함해가지고 요 주변에 있는 면적이. 그러면 이쪽을 서부축을 엄청나게 하나 만들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도 어마어마하고 이쪽에 노선도 많고 주변 배후 지역에 도시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째 제 생각이랑 유사하게 김포에 이렇게 힘을 많이 주시죠? 지금 정부가? 저는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전문가들 대상으로 그 백브리핑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안 부르고 있습니다.
전 안 불러서 이제 이런저런 빅브리핑에 참여하신 분들을 통해 가지고 뒷얘기만 듣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저런 그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튼 국토부는 고생을 하고 있죠. 네, 고생이 여러 가지 두 가지 방향으로의 고생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일이 바쁜 고생이 있고 일 하는 척 해야 되는 고생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 일을 하는 척 해야 되는 고생을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신도시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다시 조금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메가서울 다음에 공매도 금지라는 게 토요일인가 딱 있고 나서 일요일에 바로 이렇게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런 톡이 이게 저희가 이번에 김포당 공매도로 포커싱 하려고 합니다. 이런 뉴스가 좀 났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공매도인가 라고 했었는데 금융위랑 감독원이 국내 증시 전체 항목에 대해서 11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한다고 했고 오늘부터 이제 됩니다. 6월 말까지라고 이렇게 긴 공매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런 공매도가 있었어요. 2008년 한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거의 한 6, 7개월 동안 이렇게 굉장히 길었던 공매도 기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0, 11년에 유로존 재정위기 있었을 때 있었던 공매도는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때의 공매도는 시장이 너무 폭락을 해가지고 너무 폭락을 해서 더 이상 폭락을 막기 위해서 진짜 더 이상 공매도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20년에도 공매도 금지가 있었는데 그때는 초반에는 시장이 너무 폭락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20년 5월 정도 되니까 폭락은 무슨 뭐 제로금리로 만들어가지고 유동성 펌핑해버리니까 시장이 초과열되면서 엄청난 가격 상승 랠리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라는 게 공매도를 금지하면은 엄청난 그 불장이 온다, 강세장이 온다 이런 생각들을 강하게 갖게 된 그런 게 20년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 20년 전만 하더라도 공매도 금지가 뭐 무조건 좋냐 이제 시장의 하방을 막는 거랑 불장 오는 거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20년의 경험으로 인해서 공매도 금지는 시장이 무조건 좋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딱 실행을 해보니까 아뿔싸 아니나 다를까 매수 사이드카가 발정될 정도로 그냥 뭐 2차 전지는 한 종목은 막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은 막 상한가 가버리고 어쨌든 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위터나 그러니까 X나 다른 거를 보면은 이제 막 그런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그 기사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X에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 South Korea to ban short selling of stocks until June 2024. 이게 이런 내용 클릭해서 보면은 결국 뭔 내용이냐면은 밑에 댓글들이 이런 거거든요. up only. 그러니까 그럼 우리 위로만 간다. 이렇게 up only 댓글들이 쭈르륵 달려 있고요. 그래서 저도 야, 얘네도 생각하는 게 대단하다. 물론 일부에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갑자기 뭐 한국 왜 그래? 뭐 왜 공매도 금지하는 거야? 공매도 한국 금지하니까 한국에 뭔 일 있나? 이러면서 이제 좀 긴장하는 시선도 있고 그 긴장하는 시선을 좀 확대치는 애들은 한국 주식시장이 공매도 금지할 정도로 안 좋으면 이게 혹시 뭐 글로벌 크라이시스의 전조니? 막 이런 질문들도 있거든요. 근데 80% 이상은 위로만 up only 태그만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오늘 시장 열릴 때 불장일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늘 연말 주식은 지금 양도소득세가 없잖아요. 이게 근데 10억 원 이내까지만 없고 개별 주식 10억을 넘는 큰 손들은 주식 양도소득세가 있거든요. 이거를 올해 또 20억으로 늘린다는 얘기가 방금 또 전달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부동산 그러니까 투자를 주식으로 좀 해라 약간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환율 있지 않습니까? 환율 이창용 총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10년물 시장금리가 미국 금리 따라가는 모양새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환율 자유국가인데 한국의 요인이 아니라 미국을 따라간다는 부분에서 조금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근데 현상은 둘이 뭐 따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환율 같은 경우에도 희한하게 우리나라 돈이 외국으로 많이 나갈 때에는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요. 원화 약세로. 그러니까 한국에 이미 어느 정도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처럼 그러니까 소위 서학개미류가 움직이는 자원의 그 돈의 규모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주식 때문에 들락날락거리는 외인 자금이 환율 변동 요인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뭐 펀더멘탈을 따라간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뭐 채권으로 들어오는 자금도 많고 등등 뭐 엄청나게 많다 하지만은 실제로 환변동 요인의 그 단기적인 수급을 보면은 뭐 주식 때문에 사고팔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일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금은 그거가 이제 서학개미들이 더 이거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아니라 한국 주식 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리턴하게 되면은
결국은 달러 팔고 원화 산다는 거가 되니까 환율이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공매도 금지에 주식시장 뭐 대호황에 환율까지 내려가고 와 뭐 갑자기 윤평성대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 양도세 대상을 20억까지 늘려주고 다 주식하라고 깔아놓는 건가요? 이 끝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 끝이 그리고 아름답게 끝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못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막 판 까느라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음악이 들려오는 거죠. 음악이 들려오는 거니까 이 음악이 아름답게 끝나진 않고 주사가 상당히 있을 것 같지만 지금은 음악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그래서 그냥 각자 잘 대응하셔야 되겠지만 그냥 줏대를 가지고 이제 활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 키워주려고 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주식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다양하더라고요. 이건 채널을 운영해 보면은 부동산 채널의 구독자 연령대 밴드와 주식 채널의 연령대 밴드가 굉장히 이제 주식 채널 위아래가 넓어요. 20대부터 70대까지 하세요. 부동산 채널은 거의 35에서 55 요 사이에 거의 완전 압축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는 그 취득하고 팔고 하는 그 구간에 계신 분들이 그쪽이 완전 압축돼 있는데 주식은 그 위아래로 거기서 두 칸 더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이 굉장히 파퓰리즘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 끝도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주식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했을 때는 되게 뭔가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실제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얼마든지 수급에 의해서 움직여 오는 게 시장의 특징이니까 너무 열광하지도 마시고 그냥 줏대를 가지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쇼셀링이 되어 있던 종목이라는 거는 그거는 그 회사가 내재 가치 대비해서 고평가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재 가치 대비 고평가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높은 가격에 그 자산을 취득하지 못하게 방어해주는 방어선일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런 방어선이 뚫려버리게 되면은 결국 단기적으로는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거를 고평가됐다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사라지게 돼버리면은 그 주식 사라고 하는 사람만 있을 거고요. 이거 부동산도 똑같잖아요. 21년도에 부동산 사라고 하는 사람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사라고 하니까 전부 샀더니 22년이 찾아와가지고 고점비 20% 이상 조정받았고 지금도 거래량 회복이 안 됐잖아요. 여전히 물려있는 분들이 많고 고금리로 신음하고 있고요. 그리고 20년에 변동금리로 샀을 때 그때는 금리가 모기지가 2.5% 낮았는데 이제 3, 4년 지나가기 시작하면은 리파이낸싱 해야 되고 리파이낸싱 할 때 주담대는 5.5나 6% 때릴 건데 게다가 스트레스 DSR 적용하고 그러면 이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산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산 시장에서는 여러분 누구도 자기를 지켜주지가 않습니다. 그 투자는 근본적으로 자산 가격의 위아래 변동성을 수용해야지 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뭐 사면 영원히 오르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자산 가격은 등락을 거듭하는 법인데 근데 하락이 없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락이 없는 걸 원하면은 예금 채권 가야 되고요. 채권도 만기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산 가격의 변동성을 내가 수용하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훌륭한 자산 시장의 플레이어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근데 공매도가 없어지면은 하락이 없어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이 되면 될수록 그 내려올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지는 거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더 보수적인 성향으로 변하거나 위험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성향으로 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21년 말처럼 그냥 다 같이 막 그냥 부동산은 영원히 오르는 자산이고 한국 부동산은 불패고 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큰일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준을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기사인데 이것도 신생아 특례론인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어떻게 보면은 2024년 정책 모기지의 정수가 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론에 대해서는 그 정리가 됐는데 이게 그 국회 예산처 자료를 언론들이 쓰고 있습니다. 예산처도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자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소득 기준으로 그 7,500만 원 이하였는데 이게 이제 그 1억 3천 이하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7,500만, 이쪽은 원래 8,500만 원이었는데 1억 3천, 이쪽은 7,500인데 1억 3천으로 바뀌게 돼서 소득 기준이 매우 완화가 됐죠. 신생아 특례론 관련해서는 제가 라이브 영상 올렸으니까 여기 이제 링크 하나 올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신생아 특례론의 배경, 영향, 내년 시장 어떻게 될지 등 다 이제 풀로 분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시장 얘기로 이제 좀 넘어가게 되면은 주택시장은 매수 위축세가 있죠. 매수 위축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매수 위축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 투자 비중도 서울에 대한 외지 투자 비중이 9월부터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6월에는 막 28% 이렇게 거의 전체에 그냥 한 거의 뭐 약간 과장하면은 30% 10채 중에 3채는 외지에서 샀는데 지금은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20%대로.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물도 늘어났죠. 매도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매도 희망 물량이 늘어나서 요즘 이제 김기현 대표 영상들을 보면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은 20년 이래 최대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팔고 싶어 하는 물량이 많다는 겁니다. 8만 건이 조금 넘어가지고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이렇게 조금 내려오고 있어서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특례론이라든가 50년 모기지가 끝나게 되면은 다시 그 수요 위축 모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출 제도에는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DSR 3단계에는 전 차주에 영향을 주는 너무나 강력한 제도이고 그리고 지금 시장금리와 대출 상품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대출 상품에 대한 그런 한도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한도 적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연내에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제 다음 영상에서 얘기하겠지만 그건 진짜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관망세로 갈 만한 그런 환경이죠. 부동산이라는 게 막 부동산이 이제 빠졌을 때 무조건 영끌하고 이런 자산이 아니고 오히려 제가 이제 부동산을 너무 자산 투자적인 관점에서 그 말씀드리긴 하는데요. 뭐 싸게 사라, 비싸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이제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거 다 해지하려면 그냥 사고 수십 년 갖고 계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더더욱더 내가 부동산이라는 게 내가 사는 집이니까 여기가 교통, 교육, 편의시설, 자연환경이 어떻고 입지가치, 상품가치가 어떻고 이런 되게 주거 환경, 주거 서비스에 대한 비용적인 차원에서 내가 접근하면서 가성비를 따지는 게 좋은 판단이지 부동산을 자산으로 보셔가지고 살지도 않는 거제도에 분양권 투자한다거나 이런 게 부동산을 진짜 투자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집이라는 거는 그냥 자기가 진짜 살 집, 그 다음에 설령 집을 투자로 바라보더라도 그냥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 이 정도 영역에서 선택하시는 게 저는 그냥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막 전국적인 그런 투자자가 돼가지고 막 지방 소도시까지 다 가서 찾아서 투자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개인의 차이고 그런 여러 가지 가치관 차이, 투자관 차이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도 또 이런 투자 자금이 들어오고 등등등 여러 가지 뭐 다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는 뭐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서비스 가치가 거의 절반 내재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서비스 부분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내년 전망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건산연에서 내년에 대해서 마이너스 2% 전망을 했고 요 PT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PT를 좀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MBC에서도 그 전문가 몇 분들 인터뷰를 했는데 저도 이제 그 대상에 포함이 돼가지고 인터뷰를 했고요. 저는 내년에 시장금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상품금리 올라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대출 상품금리에 대해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내년에 이제 상당한 수요 위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너무 열심히 이렇게 뭐 사라 마라 이렇게 판단 그런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굳이 이 비싼 자산을 지금 사라고 그럴 생각은 없고요. 대신에 시점이 안 좋으니까 사지 말아야 되는데 다만 가격이 낮은 거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하는 주택이라던가 너무나 티나게 가격 하락폭이 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가격 전략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고점비 막 30에서 40% 빠졌을 때는 저도 가격 전략으로 이런 가격대는 더 내려가기 어려우니까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자산시장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자산가격 결정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마치 그냥 한국 부동산 시장이 지금 뭐 6,500조 밸류를 갖고 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빵조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하락 조정이 있다면은 그다음부터는 그게 가격 전략으로 접근 가능한 거고 그리고 자가주택이 갖고 있는 장기 주거 안정성에 대한 장점이라는 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높은 가격에 하지 말라는 거지 낮은 가격에도 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한 주간 뉴스를 좀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요즘은 정말 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거가 예고가 돼 있다 보니까 부동산과 관련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산시장 전체와 관련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자주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올해 6, 7, 8월에 있었던 부동산 시장의 강세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훨씬 더 셌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전 정부에서는 정부 정책의 관리가 실패를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정부 정책의 관리가 좀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장 큰 차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종전 정부는 너무 좀 핀셋 규제하려고 했었고요. 가계대출 규제를 지역 단위로 해버리니까, 그 지역이라든가 주택수로 제한을 해버리니까 시장 전체가 규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전체를 풀어줬거든요. LTV만 하더라도 LTV 50%를 LTV 70으로 다 풀어줬어요. 그러면 다 완화적이 된 거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 LTV 70을 LTV로 50으로 줄이거나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서울 투기과열 지역이니까 서울은 40으로 더 세 보이게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면 그럼 서울 안 하면 되겠네요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개인 대상으로 LTV 40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럼 법인은요, 그러니까 차주를 바꿔서 대응하고 등등,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출이 늘었거든요. 그러면은 대출이 늘었으면 대출 관련 규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해서 다른 어떤 커버 방안을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기민하게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그 부동산과 그 정치라는 뭐 책에도 이런 게 내용이 남아져 있지만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냥 DSR 전부 적용한다. DSR 3단계 풀로 적용.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완화해 줬던 거에 정반대 리버스를 시장 전체를 덮어버리잖아요. 시장 전체 덮어버리니까 DSR이라는 거대한 우산을 지금 삐집고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켓 전체가 그 수요 관리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차주를 바꿔서 아니면은 지역을 바꿔서 다주택자가 아니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덮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금융 대책은 이런 식으로 짜야 되는데, 금융 대책에 대해서 너무 지엽적으로 짰던 것이 그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수요 위축 정책이 실패했던 그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수요 위축 정책은 그냥 다 덮어버리니까 작동을 하는 거죠. 다만 이렇게 다 덮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특정 세그먼트나 특정 대상에 대해서 완전 열어버리잖아요. 다 완전 눌러버린 다음에 그냥 선택적으로 올해는 너네 하고 쫙 열어버리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막 그 대출 수요가 올라오는 건데, 내년은 더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래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9억 원 이하 주택을 사시는 무주택 가구 전체를 어느 정도 광범위한 대상이라 할 수 있는데, 내년은 그게 아니고 23년 이후부터 출생한 가구들 대상으로만 열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갓 결혼한 가구는요? 아니면 출산이 3년 차 된 가구는요? 뭐 우리는 뭐 사람도 아니에요?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좋은 시장이냐 하면 저는 이게 좋은 시장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는 수요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무작정 그 지금 정부 정책을 찬양할 필요도 없고 비판할 필요도 없다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게 정말 관치 부동산의 시대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